학과 속성, 자율기술서, 폐지학과 관리까지 한번 오늘 살펴볼 건데요. 학과 관리에 가서 보면은 먼저 일반 속성이라고 저희가 지침에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드렸어요. 일반 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단과대학부터 해서 공통학과 코드까지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우선 표에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율분류기술서의 작성 대상이에요. 단과대나 학과명이나 주야간 구분이나 학과 특성이나 학과 상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아니면 표준분류 대중소개열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학위 과정이나 뭐 수여 학위명, 모집단위 학과 구분, 상위 모집단위, 뭐 입학 정원 이런 정보만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을 꼭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저희 학교별 학과 코드라는 메뉴에서 아래 일반 속성에서 그냥 바꾸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사 기간에는 다 열려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조사가 마감된 다음에 바꿔야 된다 하면 일반 속성에 자율분류 기술서를 쓰시는 건 안 쓰시는 거나 다 마찬가지로 공문을 통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상하반기 다 2달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 기간에 잘 맞춰서 나중에 공문 보내시는 일 없이 수정 내용 잘 반영해 주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표에 나와 있는 컬럼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먼저 단과대학. 단과대학은 교육편제단위 이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명을 써주시면 돼요. 아까 이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 400여 개 학교에서 쓰고 있는 모든 단과대학 표를 저희가 깔아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을 경우에는 이제 학교정보 수정 요청해서 단과대 신설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단과대학명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대학원은 해당이 없어요. 단과대 구분 없음으로 무조건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4년제 대학만 단과대명이 해당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은근히 계속 조사할 때마다 저희 검증을 해보면 전문대학이나 대학원인데 단과대를 막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내부에서는 이제 단과대명을 쓰실 수가 있는데 저희 조사할 때는 학제가 전문대학이거나 대학원이거나 대학원 대학이 있는 학교는 단과대명을 넣으시면 안 된다. 모두 단과대 구분 없음으로 선택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야간 구분은 그 학과 교육편제단위 운영 형태, 주간으로 운영되는지 야간인지 계절제인지 원격인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 특성, 분류 대상 교육편제 단위의 학과 특성, 일반 과정인지, 뭐 산업적 위탁인지, 계약학과인지, 그리고 올해 지금 새로 들어온 전문기술 석사 과정인지, 학석사 통합 과정인지 이런 것들이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다 선택으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거 입력할 때는 직접 입력이 아니라 이 여기 지금 깔아드린 것들이 이제 선택지로 뜨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는 건데 학제별로 선택 가능한 학과 특성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학과에서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는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은 선택할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학제별로 선택 가능한 학과 특성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과 상태는 올해 이제 하반기 기준의 교육 편제단위 상태, 이 개편 형태에 따른 학과 상태가 사실 자동으로 꼬리표처럼 가서 붙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개편에 따른 자율분류 기술서 제출해 주시거나 하면 이제 요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에 따라 변경되는 학과 상태, 이 예시를 좀 드렸는데요. 이거를 보시려면 앞에서 저희 여기에서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아래에 그 당구정 표시를 보시면 자율분류 기술서 작성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속성 항목은 학교별 학과 코드가 변경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키값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과대가 변경돼도 학과 코드가 바뀌고요. 그다음 학과명이 변경되면 당연히 학과 코드가 새로 따지고요. 학과 특성이나 주요한 구분이 바뀌어도 똑같은 학과명을 가지고 모든 속성이 똑같은데 주간, 야간이에요. 그러면 주간 학과 코드와 야간 학과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학교별 학과 코드가 변경되는 키값인데 여기 보시면 수업 연한 그리고 대학 자체 계열, 대계열 이 부분은 세모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뭘까? 아래 다시 당구장을 보시면 학교가 관리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서
학교별 학과 코드가 변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요 내용을 지금 뒤에서 다시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참고해 왔잖아요. 첫 번째 세모에 대한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기존에 단과대 인문대학 소속의 경영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개편을 해서 단과대를 경영대학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경영대학 소속의 경영학과로 개편을 했어요.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과는 코드는 인문대학에 있던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에 있던 경영학 코드가 각각 따지겠죠. 근데 지금 요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세모가 아니라 진짜 동그라미인 경우. 단과대가 변경됨에 따라서 학과 코드가 변경되는 건 요거는 당연한 거였고, 지금 요거 말고 제가 안내 드리고 싶은 게 뒤에 있었는데, 우선은, 네, 요거 참고사항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단과대 변경돼도 학과 코드 변경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드린 화면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팩과 존치 여부, 팩과의 존치 여부를 체크하시는 건데 Y로 하시면 존치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 N으로 하시면 미존치하겠다라는 거예요. 팩과는 학과 상태값이 폐지이고 폐지 또는 변경 폐지, 통합 폐지, 분리 폐지인 교육 편제 단위를 말하고 있고요. 팩과에 존치를 해놓으시면 각종 통계에서 이 학과가 노출이 돼요. 뭐 고등교육 통계, 장학금 등록금 통계, 그다음 저희 대학 정보 공시 이런 데에 노출이 돼요. 근데 폐과 미존치를 해놓으시면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이 학과는 폐지를 했고 모집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통계 관리에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수료생도 없고 졸업생도 없고 있는 학생 다 없고 다 나갔고 앞으로 생길 일도 없다라고 해서 미존치를 해놓으시면 이 교육 편제 단위는 노출이 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매년 상하반기 조사를 마치고 그 조사 이후 수정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 수정 요청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수정 사유가 이 폐과 존치 관리가 누락된 거예요. 존치를 해야 되는데 미존치에서 통계에 보이지 않아서가 가장 많은 사유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미존치를 해놔야 되는데 뭐 존치를 해놨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폐과 존치의 여부 이따가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 잘 챙겨서 학교에서 해주셔야 된다. 어디 메뉴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뒤에서 한 번 더 백과존치 관리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업 연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 학과에 최장 수업 연한 거의 이제 하나의 이제 교육 과정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하위 전공 과정이 여러 가지고 수업 연한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긴 수업 연한을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참고 수업 연한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학생 정보를 통계상 따로 관리하려는 경우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수업 연한 세모에 대한 예시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학교가 관리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서 학교별 학과 코드가 변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과가 어떤 전문대학에 2년 수업연한으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2년이 아니라 그 세무회계과를 3년제로 이제 변경해서 학생을 모집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학교는 사실은 2년제로 들어온 학생은 2년제로 그냥 졸업을 시키고요. 올해부터 들어오는 3년제로 들어온 학생은 이제 3년이 마치고 졸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재학생과 신입생을 재학생과 신입생을 관리하는 학과 코드가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럴 경우에는 세무회계과 명칭은 똑같이 쓰지만 가로치고 3년제라고 구분인자를 병기해서 학과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수업 연한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학과 코드가 새로 따지는 거죠. 근데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어떤 학교는 기존에 2년제로 들어온 학생들도 이제 올해 이제 변경이 3년제로 됐으면 그냥 다 3년제로 편입을 시켜서 걔네도 1년 더 공부를 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재학생과 신입생의 구분을 두지 않고 그냥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업 연한만 일반 속성에서 2년에서 3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굳이 코드를 새로 따서 이렇게 교육 편제 단위명을 바꿔서 새로 코드를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재학생과 신입생을 따로 관리하고 이럴 경우에는 구분 인자를 병기를 해서 3년 또는 3년제 병기를 해서 학과 코드를 따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뭐 등록금도 다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코드를 따로 관리하신다. 그래서 수업 연한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코드가 새로 따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학위 과정. 이것도 이제 학제별로 선택 가능한 학위 과정이 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교육 편제 단위의 수여 학위 과정을 이제 구분하는데 이것도 사실 학교에서 이제 입력하시면서 따로 뭐 어려우실 건 없는 게 학칙에 그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학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수여 학위명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학과별로 학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수여 학위명.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한테 수여되는 학위명. 이거 수여 학위가 요즘에는 이제 학과가 약간 단일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좀 융복합, 복합 성격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학과에 학위명이 하나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두 개, 세 개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수일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요거 저희한테 이번 상반기 조사에 좀 전화가 왔었는데 이 학위명은요. 학칙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학칙에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학칙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된다. 저희가 뭐 이거를 터치하거나 예를 들면 표준분류 계열이 대계열이 공학 계열인데 그 학교에서 그 학과의 졸업생한테 발급하는 학위명이 뭐 이학사일 수도 있고 문학사일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학위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뭐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전혀 터치하지 않고 이거는 100% 학교의 학칙에 따라 입력하시는 거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요거 헷갈리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모집 단위 학과 구분. 이거는 그 학과가 이 모집 단위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를 구분해서 저희가 보고자 함인데요. 우선은 구분은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인 학과, 그리고 모집 단위로만 쓰이는 학과, 그 다음에 모집 단위로 안 쓰이고 그냥 학생이 소속돼서 운영되는 일반 학과 형태로만 운영되는 학과,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라고 함은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인 동시에 학교에서 운영 관리하는 교육 편제 단위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라고 있었어요. 경영학부로 학생을 모집했어요. 입학 때도 그 학과로 들어왔고 그 학생이 재학하고 졸업하는 단위까지 다 경영학부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영학부는 저희 교육 편제 단위 상에서는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 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모집 단위만 하는 학과가 뭐냐?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로서만 기능하는 교육 편제 단위. 모집은 해요. 그 학부로 모집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로 모집은 했지만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생들은 다른 전공, 하위 전공이나 계열로 흩어져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경영학부는 그냥 모집 단위 껍데기로서만 기능을 하고 일반 학과로서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경영학부는 모집 단위로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학과라고 하면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운영 관리하는 학과, 학생이 실제로 소속이 되어서 재학하는 학과 또는 졸업하는 학과인데 일반 학과로만 기능을 하는 교육 편제 단위는 저희 시스템에 반드시 상위 모집 단위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주 일부의 상위 모집 단위 없음을 선택해야 되는 학과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학과라고 하면 반드시 그 학생이 그럼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왔냐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상위 모집 단위를 같이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상위 모집 단위로 넘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위 모집 단위가 뭐냐?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일 때 교육 편제 단위의 상위 위계에 있는 모집 단위. 인데 이게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상위 모집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 학과의 예로는 뭐 교양학과라든지 교직 관련 교육 편제 단위 있잖아요. 정말로 뚜껑으로서만 기능을 하는, 껍데기로서만 기능을 하는
이런 경우에만 상위 모집 단위를 상위 모집 단위 없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학과 상태가 폐지인 경우에는 이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 상위 모집 단위는 해당 없음으로 자동 변경되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집 단위 학과 구분 입력 셀은요, 대학과 전문 대학에만 이게 활성화되어 있을 거고요. 대학원, 대학과 대학원은 이게 아예 그냥 닫혀 있을 거예요. 직접 입력 안 되게 이거 닫혀 있을 거고, 자율 분류 기술서를 쓰실 때도 이 부분은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과 전문 대학만 해당되는 사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을 조사한 지가 저희가 벌써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특히 새로 담당하시는 담당 선생님들이 가장 지침에서 어려워하시고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침서에 좀 친절하게 예를 되게 길게 들어드렸어요. 요거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아마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같이 선생님들이랑 한번 훑어볼게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과부터 쭉 해서 음악 교육과까지 4개의 학과가 있고 각각의 학과에 찢어져서 입학 정원이 30명씩 배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입력하실 때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을 어떻게 입력하시느냐? 영어 교육과, 수학 교육과, 체육 교육과, 음악 교육과가 각각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은 모집 단위 플러스 일반 학과예요. 왜냐하면 입학 정원이 배정되어 있다는 건 이게 모집 단위로서 기능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다 찢어져서 있는 경우에는 이 학과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재적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모집 단위는 없는 모집 단위 플러스 일반 학과 이 형태인 거고요. 두 번째로 학생을 모집하는 교육 편제 단위이긴 한데 일정 학기나 학년 동안 학생이 이 해당 교육 편제 단위 소속으로 존재하다가 이제 2학년이나 3학년이 됐을 때 하위 전공, 하위 교육 편제 단위로 소속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모집 단위가 되게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칙상에 사회과학부라는 교육 편제 단위가 있고 그 하위 전공으로 3개 경영학, 무역학, 무역학, 금융학 전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학과를 저희 편제 단위 조사에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사회과학부는 모집 단위 플러스 일반 학과가 돼요. 사회과학부로 들어와서 이 학생들이 1학년 또는 2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각각의 전공으로 흩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과학부는 모집 단위 플러스 일반 학과가 되고요. 그다음 경영학 전공, 무역학 전공, 금융학 전공은 모집 단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2학년 또는 3학년에 실제로 이제 거기로 가서 재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 전공을 아마 졸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반학과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학과에 대한 상위 모집 단위, 이 일반학과가 몰고 있는 상위 모집 단위는 처음에 학생이 입학했던 사회과학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입력하실 때 상위 모집 단위가 먼저 학과 코드가 생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영학 전공, 무역학 전공, 금융학 전공에 대한 자율 기술을 쓰실 때 모집 단위 학과 부분을 일반 학과로 하면 상위 모집 단위는 이제 학교에 있는 모집 단위 중에 선택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사회과학부가 코드가 생성되어 있지 않고 이 사회과학부가 모집 단위로 이제 픽스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다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다 멈추고 이 사회과학부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율분류 기술서를 순리대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순서대로 쓰시려면 큰 것부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대학원 신설 폐지, 단과대 신설, 그 다음 상위 모집 단위가 되는 학과 코드를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하위 편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 모집 단위 학과 구분에 대해서 예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 학생을 모집하는 교육 편제 단위이긴 한데 학생이 입학을 하자마자 하위 교육 편제 단위로 소속을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의융합 계열이라는 계열이 있고 거기 하위 교육 편제 단위로 실용음악과 디자인학과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요. 근데 창의융합 계열로는 모집만 했고 1학년 1학기부터 실용음악과 디자인학과 사회복지학과로 나눠져서 학생이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창의융합 계열은 그냥 모집 단위가 되는 거고 실용음악과 디자인학과 사회복지학과는 이제 일반학과. 근데 여기에 대한 상위 모집 단위는 여기 지금 사회과학부로 잘못 나와 있는데 상위 융합 계열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 많진 않지만 학생 모집과 관련이 없고 교육과정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통계만을 위해서 생성한 교육 편제 단위가 있어요. 뭐 여기는 스토리텔링 학과로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뭐 교양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자유전공학부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이 일반 학과이고 상위 모집 단위 없음인 그런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단위 학과 구분 입력에 대한 예시를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한번 들어드렸어요. 이 내용 잘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모르시겠으면 다시 지침서 펼쳐서 이 예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는 부분 중에 입학정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입학정원은 학칙에서 정한 당해 연도 신입생 입학정원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학교에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거 고등통계나 등록금 장학금 통계나 어떠한 통계에도 연계되지 않아요. 저희가 입력은 받고 있는데 사실 어디에도 쓰이진 않아서 저희가 이제 차기 조사부터는 요 컬럼은 그냥 없앨까도 생각 중이에요. 입학정원이 있고 이거는 올해 지금 하반기 조사까지는 학칙에서 정한 당해 연도의 입학 정원을 적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왜 일반 학과 같은 경우에 사실 입학 정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일반 학과로서만 기능하는 학과들은 하위 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경우에는 입학 정원을 0으로 적지 말고 그 상위 교육 편제 단위, 상위 모집 단위의 입학 정원을 그냥 각각 다 적는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대학원 정원별 입학 구분, 뭐 요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해당 학과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연산 협동과정이나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운영되는 대학원의 학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예과 부분, 그 다음 사범계 부분, 요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본예과 부분은 이거 그냥 의과, 의예, 치의예, 한의예, 수의과 전공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전혀 상관없는 학과인데 예과나 본과를 선택해서 입력해 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것도 이제 조사 마감할 때마다 검증해서 연락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미 의대는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더 새롭게 입력하실 학과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범계 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범계 구분에 사범계, 비사범계로 나누어진 학과가 사실 여기로 딱 한정되어 있어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원 양성기관 영양진단 대상 학과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그 대학의 사범계 학과, 교원 양성기관 영양진단 대상 학과만 해당이 된다.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쉽게 말해서 유아교육과 같은 거,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하는 학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아교육과가 있겠죠. 교직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 학과가 사범계가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딱 요거에 해당되는 학과들만 사범계예요. 근데 우리 그 학과에 교직 과정이 좀 있어, 일부가 있어. 요즘에는 그런 학과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두 개를 그냥 교직 과정으로 개설해놓고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학과를 사범계로 입력하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침을 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학과. 요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조사를 했는데요. 이 첨단학과도 해당 학과만 사실 해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과는 해당이 없고요. 교육부로부터 결혼 및 여성을 활용해서 첨단 분야의 학생 정원을 증원 승인받은 학과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첨단학과인지 아닌지 여부를 묻는 컬럼이 있고 첨단학과라면은 이제 승인 형태인지 승인 플러스 자율 형태인지 여부를 묻고 그 다음에 최초 모집 연도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처음에 시작된 게 교육부에서 이걸 시작한 게 2021년 입학생부터 이거를 첨단학과의 증원을 승인했기 때문에 최초 모집 연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이상이어야 되고요. 2021 아니면 2022년 올해 하반기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 이것도 이 교육부로부터 뭔가 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은 첨단학과만 해당이 된다. 가끔 가다가 학교가 그냥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한 경우에도 이거에다가 여부를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원을 뭐 첨단학과 학교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하는 건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다 공문으로 아마 학교에 갈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입력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 교육 편제 조사의 뭐 핵심인 교육 표준별로 계열,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로 나눠지는 이 계열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한 줄로 두 줄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이 저희 교육 편제단위 조사의 또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 표준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 및 표준분류 심의위원회에서 분류한 계열 정보. 우선은 이 표준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에서 자율분류 기술서라는 걸 저희한테 써서 제출하시고요. 그 안에 우리 대학에서는 이 학과에 대해서 표준분류 계열,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을 뭘로 하겠다. 라고 학교에서 이제 자율 분류를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센터에서 보고 저희 가이드라인에 맞게 잘 구분을 하셨다 하면은 수용을 해드리고 우리 가이드라인에는 지금 갖고 있는 이 학과의 교육과정으로는 다른 계열로 구분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표준분류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상정해요. 표준분류 심의위원회가 무엇이냐? 저희가 각 계열별로, 중계열별로 한 2명에서 3명 정도 해서 총 63명 정도 지금 63분의 표준분류 심의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각 학문 분야별 전문가, 거의 교수님들로 이루어진 계열 심의를 담당하시는 집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열 심의를 이제 좀 어려울 경우에는 이 교수님들한테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학교에 뭐 추가 작성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에 뭐 계열 분류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수용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조정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을 거쳐서 표준분류 계열 정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22년 하반기 기준에 저희 표준분류 체계는 지금 5개의 대계열, 34개의 중계열, 185개의 소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계열 정보가 대학 알림이와 대입 정보 포털에 계열별 검색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 계열 잘 이제 학교에서 분류해서 입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잠깐만 화면을 중지하고 제가 비디오를 한번 켜서 네. 선생님들 요거 학교에서 이거 저희가 지금 2022년도 학부과 및 전공 표준분류 체계에 따른 자율분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목이 좀 길죠? 요거 저희가 자료실에 탑재해 드렸어요. 학교에서 입력하실 때 막막하다,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학과에다 주세요. 학과에다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있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볼게요. 어디까지 갔나? 여긴가요? 네. 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막막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여드렸던 그 책자 있잖아요. 그 책자에 따라서 그 책자에 가이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런 계열로 분류해 주세요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보시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표준 분류를 담당하시고 계신 분이 물론 이거를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지만 사실 계열 분류는 학과가 그 키를 쥐고 있어요. 학과에서 전공 교육 과정이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가, 계열 분류의 핵심은 전공 교육 과정이 무엇인가를 가장 많이 저희가 심의위원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공 교육 과정의 그런 그 성격에 따라서 저희 계열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자체 대계열. 계열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지금 시스템에는 표준분류 계열과 대학 자체 대계열인데 이 대학 자체 대계열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별표에 따라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으로 5개 계열이 있고요. 사실 표준분류 계열에 있는 5개 대계열도 요거를 준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표준분류 계열의 5개 대계열과 대학 자체 대계열의 5개 대계열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표준분류 계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계열 분류의 키값이 교육 과정이에요. 그런데 대학 자체 대계열은 교육 과정과 상관없이 대학에서 약간 행정상의 이유, 뭐 등록금 책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상의 이유로 그 학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 속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열로 분류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학교에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계속 전화를 하시고 뭐 어떤 학교에서는 막 처장님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뭐 물어보시는 게 이 대학 자체 대계열이 지금 뭐 바뀌었다. 인문에서 뭐 자연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 어디에 평가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뭐 교원 확보율, 교사 교직 확보율, 충원율 뭐 이런 거에 반영돼가지고 우리 학교에 뭔가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혀 터치하지 않고요. 관여하지 않고요. 교육부에서도 요즘엔 사실 지금 뭐 학과가 지금 융합학과도 증가하고 있고 학사 구조도 유연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학 자체의 대계열에 대해서 점점 더 그냥 열어주고 계시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표준분류 계열과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다. 표준분류 계열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학교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대학 자체 계열과 표준분류 계열 2개를 쓰고 있는데 표준분류 계열은 센터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대학 자체 계열은 그냥 대학에서 정한 그대로를 어떠한 심의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분류 계열은 전공 교육과정이라든지 진로 취업 분야라든지 교육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를 하고 판단을 하지만 대학 자체 대계열은 그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던 간에 그냥 학교에서 분류한 구분을 존중한다, 따른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는 어떠한 평가에도 쓰이고 있지 않다. 표준분류 계열이. 모든 평가에 쓰이는 계열은 대학 자체 대계열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밑에 참고에 대학 자체 대결 변경으로 인해서 학생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표의 2번째 세모예요. 대학 자체 대계열이 변경됐을 경우에도 코드가 새로 따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세모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시를 지금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학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죠. 보건관리 경영과가 있었어요. 이 학과가 원래 대학 자체 대계열이 인문사회 계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인문에서 대학 자체 대계열을 자연과학 계열로 변경한 거예요. 그럴 대학 자체 대계열은 변경되었지만 신입생과 재학생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예전에 인문사회 계열로 있었던 학생들도 다 자연과학 계열로 학직상으로 편입을 해서 뭐 졸업할 때도 다 이 학과로 가고 뭐 등록금도 똑같고 그냥 통계상으로 따로 관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 속성에서 저희 그 일반 속성에서 대학 자체 계열만 바꾸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코드가 새로 따지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것도 사실은 거의 코드 관리를 따로 하셔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등록금이 다르고요. 재학생과 신입생이 이제 소속돼서 운영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학과명은 똑같이 보건관리경영과로 가더라도 구분 인자를 자연과학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병기를 해서 학 코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 자체 대계열이 변경이 되었는데 코드도 새로 따야 되는 뭔가 키값이 되는 거죠. 이게 저희 아마 요번에 상반기 조사 끝나고 어떤 학과에서 이런 경우였는데 코드를 새로 안 따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이걸 뒤늦게 조사 다 끝나고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그때 한참 등록금 통계조사 입력 막 마감하고 있었는데 4월에 등록금 공시하잖아요. 3월에 막 등록금 통계조사 마감하고 있는데 급하게 막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정을 하신 게 이게 학과가 지금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유감 기간에 다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다 넘어가고 나서 이거를 하려니 평균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틀어지고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대학 자체 대계열로 모든 그런 평가, 뭔가 교직 교사 확보율, 대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뭐 등록금 인상률 이런 것들이 대학 자체 대계열을 기준으로 다 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 자체 대계열이 변경이 됐는데 그게 학과 코드로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열별로 그게 틀어짐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정보가 되게 많고 학교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학교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뭐 인상률이나 이런 거 다 충족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라고 해서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이 코드 하나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지표값에 다 영향을 미치고 그 지표값이 때로는 학교에 되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국고가 환수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하나를 통해서 다 두루미처럼 엮여서 발생되는 그런 사례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현장 점검을 갔을 때나 이럴 때에도 이렇게 코드 관리 하나를 잘못 세팅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이 코드가 쓰이는 모든 통계 조사가 틀어져서 막 어떤 학교는 몇 년치의 정보를 다 바꾸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양자형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공시를 담당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셔서 양정제도가 뭔지조차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양정제도가 운영이 되는 게 저희가 공시돼도 그 자료는 신뢰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시 자료가 틀려서 학교가 자체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가서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사유에 따라서 양정, 점수, 벌점이 부과가 돼요. 근데 벌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점이 뭐냐? 학과 코드 틀려가지고 항목별로 두루미처럼 쭉 몇 점이 막 누적되는 경우, 이게 제일 무서운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과 코드, 학과를 잘 세팅을 해 놓으셔야 이제 후속단에서 통계조사를 하시는 선생님들, 공시하시는 선생님들, 등록금 장학금 통계하시는 선생님들, 고등교육 통계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세팅해 놓은 좋은 틀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틀에다가 정확한 정보를 연도별로 입력을 잘 해 놓으셔야 학교가 통계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다. 지금 하시는 일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시로도 한 번 더 들어드렸습니다. 대학 자체 잠깐만요. 넘어가서 대학 자체 중개열 요거는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요. 요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학교별 학과 코드랑 공통학과 코드라고 있는데요. 학교별 학과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뭐 단과대, 교육 편제단위명, 학과 특성, 주요한 구분이 다르면 다 다른 코드를 쓰고 있는 거고요. 공통학과 코드는 학제별로 동일한 명칭을 가진 코드가 묶여져서 공통학과 코드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아래에 나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라는 하나의 학과가 있는데 학교별 학과 코드는 A, B, C, D 대학교에 뭐 A 대학교 일반 대학원까지 해서 다 주야간 구분에 따라서 학과 코드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통학과 코드는 학제가 같고 명칭이 같으면 같은 코드를 써요. 그렇게 된다. 이거는 학교가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라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부여되는 코드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 학과 코드는 학과를 하나 만들 때마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학과 코드는 학제와 국문 명칭이 같으면 같은 코드로 묶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교육 편제단위 조사 표준 분류에서 말하는 코드는 뭐냐면 학교별 학과 코드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